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어머님 재산도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부는 며느리가 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불과 사흘 전 친정 아버지에게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선물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는 알고 있었죠. 며느리에게 시댁은 ATM이었고 자기는 이미 상속받을 재산의 주인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몰랐죠. 자기가 아무 권리도 없는 남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부는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린 날보다 누구 엄마로 불린 날이 훨씬 많은 여자였죠. 30에 남편을 만나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아들이 35에 결혼하면서 수연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때 32, 하얀 원피스를 입고 현관에 들어서던 날 정부는 이 아이가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고른 사람이니까, 내가 잘 품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날부터 정부네 하루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엔 아들 내외 반찬을 만들어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날랐고 주말엔 손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조부모 중 절반 가까이가 손자 손녀를 봐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열에 5이에요. 주당 평균 42시간. 직장인 근로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보는 겁니다. 정분도 그중 하나였죠. 손자가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가던 밤 달려온 사람은 수연이 아니라 정분이었습니다. 수연은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정분은 새벽 2시까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손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며느리 대신 죽을 써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왔고요. 명절엔 전을 부쳤습니다. 혼자서요. 수연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다음엔 친정에 먼저 들렀다는 이유로, 그 다음엔 회사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점점 늦게 왔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상을 차렸죠. 며느리 목까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아들이 집을 살 때 보증을 섰고 손자 어린이집 원비를 대신 냈고 수연 생일이 되면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 건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쯤 된다고 해요. 정분도 그 정도 됐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돈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 그 말이 왜 그렇게 사무쳤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기다린다는 건 엄마가 옆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정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서 있던 거야. 받침대. 정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자기 위에 올라서 있다고. 자기가 조금만 흔들리면 이 집 전체가 기우뚱한다고. 그래서 더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아픈 허리를 주무르면서 이 집 전체가 기우뚱한다고. 그래서 더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자기가 분 주무르면서도 병원 대신 시장에 갔습니다. 자기 몸보다 자식 반찬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받는 걸 당연해하는 순간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어버린 날에도, 전화를 점점 안 받는 날에도, 며느리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내 딸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 수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1시간 늦고 2시간 늦고 어느 해부터는 저녁에야 나타났습니다. 정분이 전화를 걸면 신호가 길게 가다가 끊겼고 한참 뒤에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애 챙기느라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엔 문자도 줄었습니다. 정분의 생일은 지난해부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수연은 그날 아침 단체 카톡방에 이모티콘 하나를 올렸고 그게 전부였어요. 정부는 그 이모티콘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아서, 서운하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을 엎어놓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자 생일 파티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잡채를 볶고 갈비를 재어 택배로 보냈어요. 택배 송장 번호까지 문자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사진 속엔 친정 부모와 처남내외,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정부는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왜 저장했는지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수연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번쩍이는 회색 세단 앞에 수연의 친정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수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받으셔야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선물. 정부는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아들이 몇 달 전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처가에 차를 한 대 해드리기로 했다고. 수연이 평소에 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결정했다고. 5천만 원짜리 세단이었습니다. 할부와 보험을 합치면 월 300에서 400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차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분이 수연에게 꾸준히 보낸 생활비, 아들 명의로 정분이 서 있는 주택대출 보증, 그리고 틈틈이 쥐어준 현금. 며느리에게 시댁은 ATM이었습니다. 게시물 아래 태그된 이름들을 정부는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수연의 언니, 조카들. 정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정분이 보낸 잡채 사진도, 손자에게 보낸 용돈 얘기도 5년간의 어떤 흔적도 그 계정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높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애는 잘 크고 있어요. 한참 안부를 돌린 끝에 수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려서요. 500만 원만 보태주세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정부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수연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어머님, 듣고 계세요. 정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따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정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고 수연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을 적었습니다. 500만 원. 정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송금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방 안엔 불도 켜지 않은 채였어요. 정부는 그 자세로 앉아 사흘 전 SNS에 올라온 회색 세단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친정아버지, 팔짱 낀 수연,
태그되지 않은 이름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수연의 그 한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그날 밤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앱을 닫고 통장을 도로 넣어두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이 달라고 한 돈을 그날 안에 보내지 않은 건. 정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수연이 집에 찾아온 건 그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분이 끓여둔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번지던 시간. 수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끌듯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손을 뻗어 정분의 손을 잡더군요.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어머님, 저번에 보내주신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요. 보험료랑 겹쳐서 300만 원만 더 보태주시면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릴 만큼 집은 조용했어요. 정분의 침묵이 길어지자 수연의 얼굴에서 따뜻함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왔어요. 기분 상한 표정. 그 다음은 답답함. 그리고 결국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어머님 재산도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저도 아드님 낳아드렸는데 이 정도 도움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수연에게 자신은 어머님이 아니었다는 걸. 받침대도 가족도 아니었다는 걸. 언젠가 털어갈 금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아들 민수를 낳아준 대가로 받아야 할 그냥 금고. 정부는 웃었습니다. 아주 옅게. 수연이 그 미소를 동의라고 읽었는지 어깨에 힘이 풀리더군요. 알았다. 내가 생각해 볼게. 정분의 그 한마디에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관을 나설 때는 처음 들어올 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아들 약값, 손자 학원비, 명절 장보기 목록이 적혀있던 수첩. 맨 뒷장에 연필로 또박또박 한 줄을 적었어요. 받침대를 치운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해 전 남편 상속건으로 한 번 만난 적 있는 나이 지긋한 변호사. 오후 약속을 잡고 정부는 은행 서류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정분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안경을 살짝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며느리는 시부모의 직접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살아있는 한 며느님에게는 어머님 재산에 대한 권리가 한 푼도 없어요.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아드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아드님은 직계비속이니까 유류분 2분의 1은 법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몫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정부는 3가지를 착수했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일. 증인 2사람과 공증인 앞에서 도장을 찍는 법원 검인이 필요 없는 강력한 종이 1장. 둘째, 아들 명의 주택담보대출의 공동담보 해지. 정분의 집을 담보로 잡고 있던 그 고리를 푸는 것. 셋째, 아들의 자동차 할부 보증에서 이름 빼기. 정부는 변호사 사무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른의 얼굴. 평생 누군가의 받침대였던 얼굴. 그 얼굴에는 화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자세를 바꾼 표정. 집에 돌아와 정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받침대를 치운다. 그 문장 아래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무너지는 건 내 몫이다. 정분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수연이 가장 아끼던 그 외제차였습니다. 정분이 보증해지를 신청한 다음 날 은행은 아들 민수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 재평가가 진행됐고 부부의 등급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어요. 민수 이름으로 묶여있던 수연의 자동차 할부도 같이 재평가되었습니다. 할부사는 자동으로 연체 위험을 계산했고 마침 그달 카드값을 막지 못한 수연은 할부금을 한 번 건너뛰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밀렸죠. 자동차 할부는 2번 연체하고 연체액이 계약액의 10%를 넘으면 할부사가 남은 돈을 한 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말은 어려워도 실제로는 할부사가 차를 되가져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고 매매상이 견적을 냈습니다. 출고한 지 겨우 1년 된 수입차였지만 연체 기록이 붙고 금매로 내놓으니 값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가 1,5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던 할부와 보험료는 그날로 0이 됐습니다. 수연은 매매상 사무실 앞에서 울며 할부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요. 전화 너머의 직원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미 기한이익 상실 통지가 나갔습니다. 회수 절차는 오늘자로 진행됩니다. 외제차를 잃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동담보가 풀리자 부부의 신용등급은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순서대로 한도를 줄였어요. 한도 3천만 원짜리 카드는 3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천에서 300, 10배 차이. 수연이 남편 민수의 카드까지 긁던 명품관 무이자 할부는 승인이 거절됐었습니다. 체크카드만 지갑에 남았고 체크카드에는 당장 쓸 수 있는 돈만 있었죠. 그 주말 수연은 평소처럼 백화점 명품관에 들렀습니다. 새로 나온 가방 하나를 계산대에 올리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점원이 단말기를 2번 긁고 3번 긁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다른 카드는 혹시 없으신가요? 매장안 조명 아래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고요. 가방은 도로 매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재산이 저희한테 온다고 했지. 그 말을 오늘도 한번 입 밖에 꺼내봤습니다. 신용이 무너지자 친정이 돌아섰습니다. 수연이 사흘 전 친정 아버지에게 선물했다던 그 외제차. 차는 수연 명의로 할부가 잡혀 있었지만 유지비는 친정에서 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 기름값, 정비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요. 그런데 수연의 카드가 막히자 결제가 연달아 튕겼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정비소 사장에게 직접 걸려온 전화로 딸의 카드가 한도 초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그 차, 내 돈으로 산 거 맞지?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시댁 돈으로 산 거냐? 수연은 그제야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를 받아냈는지 카드값 500만 원을, 추가 300만 원을 어떻게 메워왔는지를요. 친정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차, 내일 반납해서라. 수연의 SNS에서 친정 사진들이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옆에서 환하게 웃던 아버지 사진, 친정 식구들과 찍은 생일 파티 사진, 아이 돌잔치에 친정 쪽만 모인 단체 사진, 전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수연은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아버지가 받지 않아 결국 울며 끊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그 집에서도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아닌 이상 결국 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건 집이었습니다. 민수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머니의 보증이 빠진 뒤로 이미 위태로웠습니다. 한 달이 밀리자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석 달이 밀리자 경매 준비가 시작됐고요. 6달이 넘어가자 은행은 경매 신청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하필 지금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연이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왜 저희 집까지 날려버리세요? 정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것이 될 거였다며. 그 말, 네가 한 게 아니라 수연이가 한 거지만 너도 그 옆에서 웃었잖아.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시세 8억 원이던 아파트는 경매장에서 낙찰됐고 대출금과 경매 비용을 빼고 부부에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짐을 싸서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옮겨갔습니다. 8억에서 4천. 외제차가 사라지고 카드가 사라지고 친정이 돌아서고 마침내 집까지 사라지는데 반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단칸방 바닥에서 며느리가 정분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이 넘어간 지 2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분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들 민수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요. 몇 달 사이 수연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외제차 키도 친정 아버지 사진을 올리던 SNS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단칸방 바닥이 너무 차가워요. 다시 시작할게요, 어머님. 민수가 울면서 사정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 애도 요즘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는 언제와 그 말만 계속해요. 그 말에 정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언제와 그 목소리가 귀에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예전에 손자를 밤새 간호하던 그 이불 냄새. 명절 전날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던 그 기름 냄새. 아픈 애 옆에서 혼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새벽을 보내던 그 시간들.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는 걸 자신에게 들키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잔을 2사람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식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민수야, 커피 다 마시고 가거라. 2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다시 희망이 잠깐 떠올랐어요. 정부는 그 표정을 본 채로 커피잔을 쥔 손을 풀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 돼. 조용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원망도 분노도 이제 거기엔 없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왜요? 왜 안 돼요? 정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창밖을 잠깐 본 뒤에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게 다였어요. 수연도 민수도 그 한마디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다가 식었습니다. 2사람은 결국 그 커피를 다 마시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정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불 꺼진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낮게 지나갔고요.
정부는 그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대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서 있던 거다. 이제 그 받침대를 치운 거지. 그 말을 뱉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몸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핏줄이 아닌 이상 결국 남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구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거실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자기만의 침실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정분이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 밑에서 조용히 자기 몸을 빼낸 것뿐이었어요. 받침대를 치운다는 건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저 집이 서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저들이 한번 버텨보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노인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4년, 5년 사이에 2배를 훌쩍 넘었다고 하죠. 바깥에서 걸려오는 낯선 전화만이 사기는 아닙니다. 가까운 이름으로 다가와 가족이라는 말로 통장을 여는 손도 지금 시대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60살이 넘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이제 생활비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에 내 재산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조용히 들여다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면죄부는 아닙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받침대가 있지 않은가요? 너무 오래 받쳐주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받침대인 줄도 잊어버린 사람이요. 오늘 밤은 그 받침대를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